사회를 맡은 성승은입니다.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총 5개의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순서를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터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지역에서 10년 남짓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후원과 회비로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다양한 기획들, 다양한 주제로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콘텐츠 주제로 잡으셨어요. 네네. 민주주의를 주제로 잡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모 대학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800명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끌시끌해졌고 그 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시켜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도 성인이고 성인으로 처음 이제 자리에서 굉장히 들뜨고 즐거울 때 제가 조용히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는 성인에 대한 대우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조용히 시켜서 강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용히 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그 소란스러운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면서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서 저랑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학생들은 질문하면 조용하다. 근데 이제 뭐 성공적으로 강의를 다 마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일고에 조용했던 게 저도 너무 기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들을 돌아봤죠. 어렸을 때 활발하게 막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아이들이 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입을 닫게 되는 것일까? 12년 동안 이 친구들이 배워왔던 거는 자기 말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감추고 자기 의견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던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소란스럽고 행복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침묵하는 곳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을 열지 않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도 철학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는 수업을 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실은 나대지 마라, 튀지 마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조용히 묻어가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주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말인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체가 불편한다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그 다음에 성별에서 어떤 주류 성별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면서 조용히 이제 뭐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난돌이 좀 행복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민주적 삶,
민주적인 장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는 뭘지 되게 궁금합니다. 조금 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하고요. 좀 쉽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그 생활 필수품처럼 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들었을 때는 공산주의가 생각이 나는데, 아,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의를 많이 네. 하러 갈 때마다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제가 이런 실망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사회주의?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쉬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빼고 민주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민주가 무슨 뜻일까요? 민이 주인이 된다? 그렇죠. 네. 민이 주인 혹은 민이 주권을 갖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주권을 갖는다는 게 주인이 된다는 거니까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 나라카날도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터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즐겁게 노는 사람들의 자리 이런 뜻인 거죠.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런 곳인데요.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소수가 주인이 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게 독재 같은 것이고 뭐 과두 정치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주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또 궁금증이 생긴 게 주인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주인이 아까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주권은 우리가 교과서식으로 말하면 참정권을 갖고 투표를 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입후보를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에 지역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뭐 일원으로 행사하면서 지역을 바꾸는데 자기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최근에는 뭐 탄핵도 있었고 그렇죠?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있었고 뭐 촛불 시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된 참정권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권은 주로 쉽게 생각하면 그런 식의 참정권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이제 정치 그리고 좀 참정권 이런 단어가 좀 안 익숙해서 네네네. 바로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끌고 가면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삶과 맞지 않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나는 반대할 수 있는 의견도 낼 수 있잖아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주인임을 그런 목소리나 항의나 그 다음에 어떤 뭐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 이런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주권의 일상적인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노예란 단어가 좀 바로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주인의 반대말은 노예니까.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노예로 살고 싶을까요? 아니요. 남이 결정해주는 대로만 살고 싶을까요? 남이 어떤 걸 잘 결정해주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개입해가지고 내 삶을 막 틀어지면 우리는 다 싫어할 것 같아요.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정한, 그렇죠? 그래서 주류가 보기엔 모난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곳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모난돌 그리고 주인이라는 부분을 듣다 보니 좀 추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그러면은 저를 빗대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취향,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오랫동안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사실은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게 오래 전이 아니거든요. 대학 공부를 그냥 남들처럼 따라 하다가 그때 공부가 마침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26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결정을 돌이켜보면 그 전까지는 대부분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하거나 남들이 되게 심각하게 반대할 것들을 스스로 접어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 눈치 보고 튀지 않는 삶을 살다가 진짜 공부가 즐겁고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26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철학 공부를, 사회철학, 정치철학 공부를 그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꾸준히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주권,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주권의 행사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까지는 눈치 보고 튀지 않고 조금 되도록이면 남들이 많이 가는 길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침묵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그 훈련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도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삶은 삶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그런 자기 변화의 순간이 이제 주권적인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상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좀 정치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치적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를 정치 교육에 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일상의 차원에서 보고 접근하고 교육하는 그 실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풀뿌리 차원, 일상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존재로, 삶의 주인이 되는 존재로 살아볼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죠. 네, 지금까지 원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오늘 주제였던 몫이 없는 사람들 주인되다 해서 몫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될까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몫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사실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몫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어디 초대받아가 갔는데요. 진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자리에 선생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한데요. 그죠? 네. 굉장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초대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그 모멸감, 이렇게 맞죠?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내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권리가 없다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그런 혹은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들었을 때 몫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제 주변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정치에 참여 못했죠. 서프레제트인가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성도 정치에 참여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들 혹은 유색인종들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기 발언이나 존재감이 다 막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장애인들, 그 다음에 남성인 비남성 존재들,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들, 갖가지 이유로 말문이 막힌 존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기 할 말을 빼앗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낼 때 내지 못하는, 혹은 내지 않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할 말 하안이잖아요. 네. 맞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다는 거는 스스로 결정 내린 것 같지만, 그 결정은 바깥의 어떤 억압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권력 때문에 사실은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이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유리하도록 만든 그 억압하는 존재, 권력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풍토가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앞에 언급하셨던 그 침묵으로 훈련된 800명들도 어쩌면 몫이 없는 사람들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800명의 장면이 제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교과서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부산시 교육감님은 존중 뭐 이런 유튜브도 찍으셨잖아요. 그 교육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실제 교실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면 낼수록 억압하고 말문을 막는 선생님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존재감을 감추는 연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교과서에서도 가르치지만 일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일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소수민족,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들, 뭐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다양한 힘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결정권이 빼앗긴 채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민주주의를 좀 더 일상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가깝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저는 말문을 트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이런 삶의 방식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인정받으면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야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텐데, 어떤 사람의 존재감만 발휘되는 천편일률적이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상을 안 만들어야 정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진짜 민주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일상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막 여러 가지 뭐 선거 때문에 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시민들을 존중한다고 했던 말들 중에 시민들의 삶을 차별하거나 오히려 폄하하거나 편견으로 가득 찬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 역풍을 맞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한데, 결국은 정치에 나서는 사람이면 일수록 더 그 몫이 없는 사람들의 삶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그 일상에 대한 감각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망언을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의 일상은 우리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일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구나. 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장님, 사실은 자기가 알아서 주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특별히 몫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
돼야 한다라는 점을 겨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성숙하게 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제 저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의 거울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제 다듬어 나가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공감의 감수성도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주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도 주인이 되고, 그렇죠? 저를 통해 다른 사람도 주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례를 하나 들자면 영국에서 이런 설문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자님을 비유로 든다면 지금 이 촬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이제 높은 계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내려가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신 거죠. 죄송하지만 거기서 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막 119 불러가지고 막 병원으로 모셔갔고 이제 응급실에서 막 처치를 하고 이제 진단을 결국 내렸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반신을 못 쓰시면서 살아야 돼요라고 하는 진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진단이 들면 진단을 받았다면 사회자님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저는 지금 두 다리로 이제 걷다가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된다고 하니까 좀 절망적이다라는 감정도 들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익숙한 생활 패턴들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영국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75%에서 80%가 죽고 싶을 것 같다. 자살할 것이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이해는 되지만 이거 장애인 차별 발언인 거 아세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그 설문 단체가 실제로 이제 그 사례를 든 사람들의 설문을 실제 하반신을 못 쓰는 분들한테 이제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라고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내 삶이 가치 없다고 느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실제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면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절망스럽고 절망이 막 겹치면 자살하고 싶을 것 같고 죽고 싶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락 없는 장애인 차별 발언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미루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제 말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저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접촉의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그냥 타인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몫이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할까요? 그죠. 타인이면 나랑 생각이 이미 다 다를 테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타인들도 우리는 사실은 끼리끼리인 경우들이 많죠. 그죠. 비슷한 지위, 비슷한 나이, 비슷한 성별, 같은 민족이면 이 비슷하다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버리면 비슷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혐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혐오가 화두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알만한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자기네들의 이해를 오해로 만들고 편견으로 만들어서 혐오로 만들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이런 걸 저는 아까 민주주의라고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차별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곳은 독재 정치가 아니면 뭐 엘리트 정치 혹은 과두 정치, 뭐 과두제 시대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몫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민주주의니까 더더욱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 입장에 많이 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되 차별받는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차별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사실은요, 제가 다리를 다쳐 본 적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고질병으로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편하게 살지만, 저도 사실은 몸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늘 장애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도 아파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경험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자님도 그럴 기회가 많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문을 닫게 된 경우들. 네. 그렇죠? 욱하지만 참아야 됐던 경우들. 그렇죠? 이걸 바꿉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막 뭐라고 할까요? 되치기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차별당하면서 사는 세계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누구도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은 몫이 없는 사람들로까지 그 주인된 몫을 확장해 나가야 민주주의가 진짜 실현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몫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민주주의의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몫이 없던 사람들한테 내 몫을 나눠주는 행위로도 생각이 되고 또 저는 그게 과정이 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네. 대체로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나눠줄 자격이 내한테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실은 아까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차별을 당하는 건 당연히 존중받고 존엄한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존중을 뺏어온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게 차별 아닐까요? 그럼 원래 그 사람들이 누리고 가져야 할 것들을 저는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좀 주류 아닌가를 살짝 고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고 보니 차이를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제 혐오가 심해지는 것처럼 그에 대한 편견도 요즘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민주주의 위기라고도 느껴지는데요. 위기로 읽힐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위기를 정치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한국 사회도 정치의 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정치의 위기라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주의 위기는 일상의 위기에서 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정말 위기 아닐까요? 혐오가 난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막 소득 빈부격차가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다 드러나는 위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별 혐오가 커지는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모난돌이 정맞는다, 뭐 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어디 가도 중간에 서라,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다 이런 말들이 여전히 잘 통용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특이한 존재로 개성 있는 존재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그 일상의 위기가 현재 정치의 이제 위기가 된 것 아닌가?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나대거나 튀는 사람에게는 몫을 주지 않는 사회, 그 다음에 몫을 주지 않는 거는 권리나 결정권을 주지 않는 사회, 뭐 이런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는 이런 존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일상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근데 평소에 성향이 좀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학생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니까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소통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나는 이상적인 것과 이상주의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주의자의 생각은 현실이 각박하고 뭐 팍팍하고 하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현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 나가면서 사는 거지 라고 말하니까 네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현실주의자냐 수능주의자냐라고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개인적인 과제를 줬죠.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간이 많은지 되게 비현실적인 시간이 더 많은지. 비현실적인 시간은 그냥 친구와의 우정을 쌓고 뭐 수다를 떨고 그 다음에 뭐 돈 안 되는 일들 그렇지만 재밌는 일들로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지 체크 좀 한번 해보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조사를 해오니까 자기가 막 팍팍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은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 안 되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힘들고 이렇게 적응하는 그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현실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상적인 게 있어야 현실을 판단할 수 있고 이상적인 거를 견주해 두면서 현실이 되게 문제가 있다면 이 이상이 현실을 끌어올려 주는 거니까 이상이 꼭 비현실적인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곳에서 이 문제가 된 현실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상력도 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현실에 관철될 건 같지는 않지만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해서 이 현실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민주주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이야.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것을 상상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예술이고요. 최선의 꽃을 못 열더라도 최선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미처 못하는 것들은 다음 사람들의 즐거운 과제로 남겨두면서 현실을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모난 돌들이 모났다고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 모나서 예쁘고 즐겁고 다양하고 우리가 그 덕분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그 상상의 과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몫이 없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자님께서는 이건 질문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답을 돌려드리면 굳이 그 범위를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구는 우주의 작은 점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외계인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한국 그 민족이라고는 순혈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 민족 범주에 조금만 안 들어와도 차별당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더 차별당하고, 맞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뭐 성소수자,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타민족, 이주민, 난민 다 차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사람들을 모난돌 취급하지 않고 다른 존재, 차이 나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다양하게 함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걸 굳이 인간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을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사람 같다. 동물과도 공감을 하면 우리의 공감의 그 감수성을 굉장히 넓힐 수 있구나. 제 주변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생물과도 교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갯벌이 파괴되면 펑펑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멸종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구를 고민하거든요. 지구를 고민하는 사람은 우주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의 상상력에 그 한계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몫이 없는 사람들의 범주는 바퀴 트여 있는 그런 어떤 그 주머니라고 할까요? 그걸 주머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그런 이상한 마술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답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마술 주머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부산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민주주의까지
몫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